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황신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그 조선왕조실록에 16번이나 등장을 한 꽤나 시끄러웠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기생, 초요갱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요갱을 본 남자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오늘 그녀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초요갱이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당나라 경종 때 대시인 두목이라는 시인 아시죠? 그 시인이 지은 견회라는 시에 초요섬세 장준경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여인의 허리가 가늘어 손바닥 위에서 논다 라는 뜻인데요. 초나라 영양이 좀 호리호리한 그런 궁녀를 선호해서 이 왕의 눈에 들고 싶었던 궁녀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굶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궁녀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요갱이 초나라 여인들처럼 허리가 가늘었다고 해서 회초리초, 허리요, 빠지다 갱을 써서 회초리처럼 가는 허리를 가지고 그녀를 보면 빠져든다, 그런 이름을 가진 기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요갱은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에 호리호리한 몸매에 재예를 모두 갖춘 뛰어난 기생으로 이 왕실의 주요한 행사 때마다 궁으로 불려가서 가무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생 초요갱은 수많은 남자들을 푹 빠지게 했는데요. 조선 초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빠진 남자들 중에는 왕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의 아들들인데요. 그것도 3명이나 그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세종은 사실 정비인 소원항우 외에 후궁 품계를 받은 여인만 8명, 그러니까 후궁이 8명이고 또 이제 다산을 하신 왕으로 유명하시죠. 특히나 또 아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세종의 정비 소원항우 심씨가 8남 2녀를 낳았고 후궁들에게서는 모두 10남 2녀를 얻었으니까 아들만 18명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게 자식이 많으니 당연히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중 초요갱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이 소원항우 사이에서 난 7번째 아들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1427년에 태어난 이 평원대군 이임은 어렸을 때부터 풍채도 좋고 뭔가 인물도 좋고 굉장히 총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무예까지 뛰어난 그런 팔방미인이었다고 하는데 또 성격이 온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평원대군 이임의 첫 여인은 그의 아내인 홍이용의 딸 홍씨였어요. 그런데 이 홍씨와 결혼을 한 것이 1437년 겨우 10살의 나이였다고 하는데 10살에 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홍씨와 평원대군이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원대군은 이 아름다운 초요갱이 궁중연회에서 또 나비처럼 나폴나폴 춤을 추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고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 테야 하면서 초요갱을 첩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자, 왕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일국의 왕자가 천한 기생을 첩으로 들이려 하다니 세종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초요갱이 아니면 안 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한 이 평원대군이 초요갱을 보쌈을 해오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첩으로 삼게 됩니다. 정말 그녀를 많이 사랑하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린 나이에 만난 여자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게 되는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전답을 내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초요갱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궁중 악무를 전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우륵, 왕산악과 함께 3대 악성으로 꼽히는 박연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시기에. 그래서 박연이 당시 궁중행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과 악기 그리고 악보를 만들고 정립을 하게 되는데 이 박연에게
초유갱을 추천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춤을 좀 잘 추는 것 같으니 당신이 좀 가르쳐봐라 라고 추천을 했고, 초유갱은 뛰어난 가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조 산하의 음악연구원인 전학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연의 유일한 궁중악 전수자가 돼요. 이렇게 이임은 초유갱이 예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보답이라도 하듯 초유갱은 정말 어엿한 예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일까요? 초유갱의 야심이 평원대군을 부추긴 것일까요? 평원대군은 자신의 본부인 홍씨를 내쫓고 이 초유갱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의처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초유갱이 자신의 이복형 화이군 이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 둘이 무슨 사이야? 형하고 무슨 사이야? 하면서 막 의심하고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너 왜 내 첩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마구마구 때려서 노비를 때려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유갱을 만나고 그녀에게 집착을 하면서 뭔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살 어린 나이에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아끼던 여인과 오래 해로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평원대군이 이렇게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초유갱은 이제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는 이제 신세가 되었겠죠. 자, 그렇게 쓸쓸히 지내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녀는 평원대군이 사망하고 10년쯤 지났을 때 실록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간통사건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평원대군이 죽고 초유갱은 바로 세종과 영빈 강씨 사이에서 난 아들 화이군의 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이군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도 초유갱에게 반해서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고 있다가 평원대군이 사망을 하자 바로 자신의 여인으로 삼은 것인데요. 사실 이 화이군은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형 이명대군 이구와 함께 기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외간 여자를 남장을 시켜서 경복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수문장에게 발각이 돼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처백부, 그러니까 아내의 큰아버지 박대손의 종첩을 훔쳐서 또 자식을 낳아서 이 때문에 직첩이 몰수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듬해 이제 문종이 즉위를 하면서 다시 화이군에 보내지게 되긴 하는데요. 이런 화이군과 함께하게 된 초유갱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 세종을 이어 보위에 오르게 된 문종, 사실 그가 좀 오래 왕위에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일찍 사망을 하고 단종이 또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게 되지만 1453년 단종을 보위하던 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개유정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자리에 올라서 반대파들을 숙청해 나가게 됩니다. 화이군은 이 세종대왕의 육남이자 바로 위형인 금성대군과 자주 어울려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수양대군파는 이것을 영모의 자리로 몰아서 단종에게 고하게 됩니다. 단종 3년 2월 27일 이영희, 최영손, 김옥겸 등과 금성대군 집에 모여서 활을 쏘며 놀고도 숨겼습니다. 무인들이 사사로이 모여있는 것은 영모를 꾸미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단종이 아니 영모의 근거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 사건을 넘기려고 했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죠. 바로 화이군을 공격합니다. 화이군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 초유갱과 간통을 하였으니 이런 죄를 주어야 됩니다. 이영을 외방으로 유배 보내고 그의 고신을 거두어 드리소서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금성대군을 바로 치고 싶었는데 단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주변부터 정리하려고 화이군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초유갱은 양반집 규수도 아니고 기생입니다. 그리고 평원대군이 슬쩍 스치고 지나간 그런 여인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문제 삼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와 금성대군을 죽이려는 그런 모략입니다 하면서 화이군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화이군은 변방으로 쫓겨났고 초요갱은 궁중앙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유배는 면하고 장 80대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후 화이군은 세조가 즉위를 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다가 유배지에서 사사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요. 이후에도 초요갱의 이름은 또 실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초요갱에게 다가온 또 다른 남자는 바로 예조도감 판관이었던 신자형. 아버지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냈던 신계예요. 그리고 세조를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공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또 초요갱에게 퐁당 빠져버린 겁니다. 신자형이 또 본처를 쫓아내고 그녀에게 안방을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아니 본부인을 내쫓다니 저 요녀 하면서 이 여종 둘이 초요갱을 험담했는데 그것을 보고 여종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된 신자형. 하지만 신자형은 공신인데다가 엄청난 권력가 집안이었죠. 세조 3년 6월 26일 사원부에서 세조에게 신자형이 본처를 소박하고 기생 초요갱을 몹시 사랑하여 오직 그녀 말만 듣고 이 여종 2명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윤리에 관계된 일이니 끝까지 규명해야 됩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그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며 상소를 했고 세조가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원부에서 이 신자형을 강력 처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신자형이 직첩을 거두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요갱에게 반한 또 다른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신자형의 칠촌 형제인 안계담. 이 초요갱에게 얼마나 반했던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신자형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채를 뒤지면서 초요갱 어딨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이때 신자형의 본부인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요 하면서 말리다가 뿌리쳐지면서 땅에 나뒹굴고 거의 난장판이 됩니다. 초요갱은 이때 숨어 있었던지 초요갱을 찾지 못하고 초요갱을 찾아내라며 노비를 때려서 노비가 심하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안계담은 장 80대를 맞고 고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초요갱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신자형의 첩으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기생이 되는데요. 기생이 된 그녀는 또다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643년인 이 세조 9년의 기록을 보면 창덕궁을 확장한 기념으로 육조의 관리들과 이 경회로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당대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4명의 기녀가 초빙이 되어서 흥을 돋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4명의 기녀가 옥부향, 자동성, 양대, 초요갱이었다고 하고 모두 노래와 춤과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요갱이 이 창덕궁 기념 연회를 마치고 만난 이가 있었으니 자, 그가 바로 계양군 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소문이 또 파다하게 나게 되죠. 또 계양군은 세종의 후궁 신빈 박씨의 소생으로 세종이 또 아주 아끼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똑똑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또 글씨도 잘 썼대요. 그런데 이 계양군 역시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를 할 때 도움을 주어서 탄탄한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또 공신이었던 좌의정 한화의 딸과 결혼을 해서 3녀를 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계양군이 초요갱을 보고 또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고 몰래 초요갱의 집을 드나들게 됩니다. 화이군이 초요갱과 사통을 한 채로 쫓겨나고 죽음을 맞고 이런 걸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녀에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연을 맺은 걸 보면 와 진짜 대단한 여인이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이때는 좀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30 가까이는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 나이면 어린 나이지만 당시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또 이렇게 또 왕자가 또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군의 본처가 한학의 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하긴 할 테지만 한학의 누나가 명나라 성조의 후궁으로 뽑혀서 여비가 되었고요. 또 누이 동생이 또 성조가 사망을 하고 즉위한 선종의 후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자신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보냈으니까 조선에서는 또 그 입지가 좀 탄탄해져 있는 상태이겠죠. 또 이런 연으로 인해서 당시 세조가 조카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해서 명나라에서 세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학이 직접 명나라에 가서 세조가 이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라 양위받은 것이다 라는 설득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사포에서 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조의 입장에서는 이 한학이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양군이 한학의 딸을 두고 초욕행과 바람을 피운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조가 계양군을 조용히 부릅니다. 지금 밖에 소문 다 났어. 네가 초욕행과 사통을 한다는데 사실이냐?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초욕행을 만난단 말이냐? 라면서 꾸짖어요. 그런데 계양군은 울부짖으며 머리를 조아리며 하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은 무고입니다. 하면서 억울한 척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고 계양군은 이날도 초욕행 집에서 묵었다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이 초욕행만 만나면 다들 남자들이 정신을 어떻게 놓아버리나 봐요. 계양군도 초욕행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는 계양군에 첩이 된 것도 아니고 기생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초욕행이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판사 변대해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가 초욕행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소식이 계양군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계양군이 종에게 시켜서 변대해를 때리게 해서 변대해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초욕행을 만나는 남자가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욕행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남자 막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불상사가 또 벌어졌네요. 그리고 초욕행에게 빠지는 남자들은 명줄이 짧은 것인지 계양군 역시 좀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실록에 주색으로 인해 세조 10년 8월 16일 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40살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세조의 입장에서는 초욕행 하면 징글징글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때는 잘됐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겠지만 계양군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좀 아끼는 사람인데 이런 일에 또 연루가 돼서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초욕행을 평양으로 쫓아내라 라는 명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친들과 관료들에게 기생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면서 경계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 무리는 사람의 유가 아니다. 이 무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 연회가 있을 때 기생들을 데리고 오긴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껍게 분을 발라서 연회에 오도록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면을 쓴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세조가 이렇게 초욕행 사건을 거치면서 뭔가 기생에 대한 천시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세조 12년 9월 11일 기록에 기생 초욕행 양대 자동선 그리고 옥부향을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해라 라고 명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들의 재기가 매우 높으니 면천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조가 사망한 후에
다음 왕은 예종이 되지요. 예종이 즉위를 하지요. 그리고 제가 남이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남이를 비롯한 이 세조의 측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이를 반역죄로 잡아넣게 되는데 이때 초유갱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종 1년 2월 8일 실록에 난신의 첩 초유갱이라고 기록한 대목이 있는데요. 남이와 함께 좀 많은 다른 관리들이 함께 제거가 될 때 고위 관리의 첩으로 있다가 이제 한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평양으로 추방이 됐다가 돌아와서 한양에서 누군가의 첩으로 있다가 다시 추방이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이 그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또 고위관리의 첩이 되어서 한양에 남아있다가 또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평양으로 쫓겨난 초유갱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실록에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예종 1년 7월 17일 그 이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평양부의 관비였던 대비라는 여자가 사원부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인데요. 평안도 도사 임맹지가 초유갱과 간통을 했음을 고발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세조가 사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국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국상 중에 관비나 기생과 놀아나는 이런 행위를 하면 국법을 어기는 그런 중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법을 어긴 임맹지는 의금부로 압송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초유갱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초유갱은 어떤 처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관기가 된 상태이니까 관기가 무슨 힘이 있겠냐 싶어서 아마 봐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초유갱의 이름은 더 이상 실록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남자들이 그녀만 보면 정신을 놓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중하게 전수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생이지만 정말 좀 뛰어난 예인이었고 또 그런 예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인 없는 꽃이었기에 힘 있는 남자들이 내미는 손을 거절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세상 남자들을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움이 독이 되어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초유갱. 그녀의 마지막은 아마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왕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조선 최고 파무파탈 초유갱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